7월 3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사임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죠. 분위기가 참 시그널이 많나요? 사실 저는 소송은 제가 끊임없이 방송 때마다 언급을 드렸죠.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이 사람은 사실 얼굴 마담이죠. 이 위에 있는 사람이 시계 추와 방향타를 결정을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의 사임 소식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더불어서 사임을 하고 소송과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방향성이 나온다면 톱니바퀴가 맞는 걸까요? 차분하게 이게 어떻게 진짜로 나오는지 지켜보시죠. SEC에 제출된 XRP 기반 헤지펀드가 새로운 기대를 불러일으킨다. 리포 파이낸셜에 쓰인 패트릭 라일리, 일전에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었죠. XRP의 흥미로운 발전을 암시했다. 2017년 설립된 블록체인 기반의 자본시장 디지털 자산 관리 회사인 에링턴 캐피탈이 최근 SEC에 XRP 기반 헤지펀드를 신청했다고 트위터에서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일리의 트위터이죠. 한번 가보시죠. 자, 에링턴은 최근 SEC에 XRP 기반 헤지펀드를 신청했습니다. 모두가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죠? 에링턴 XRP 캐피탈. 2017년에 설립되었던 회사이고요. 에링턴 XRP 캐피탈은 멀티 스트래티지 헤지 펀드 스페셜라이징 in early stage venture and the public market. 컴퍼니 홈페이지로 가보면요. 에링턴 캐피탈입니다. 2017년부터 디지털 자산과 웹3에 투자하는 기반 회사입니다. 라고 나오고 있죠. XRP 캐피탈, 알고랜드도 언급되고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에링턴 캐피탈은 초기 단계 벤처 및 공개시장 전문으로 하는 다중 전략 헤지 펀드입니다. 자, 그러면서 밑에 보면 자, 이분이 이 마이크는 브래드와 최고의 맥주 마시는 친구입니다. 에링턴 캐피탈의 그 주인인 것 같죠? 어쨌든 중요한 건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사진을 딱 하고 찍고 있네요. 어떤 소식이 나올지 소송과 관련해서 자, 이제 마감 시한이 다가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7월. 어느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이번 달이 7월 달이죠. FOMC.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소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미국의 CIA가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언급되었던 게 있어요. 조금 이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전반적으로 다시 시장이 리바이벌 되는 그런 흐름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의 핵심 부분인데요. 추가적으로 XRP 헤지 펀드는 승인될 경우에 XRP가 기관 투자자에게 더 많이 노출되도록 허용합니다. 소송이 마감에 대한 부분이 다가오는 것일까요? 어쨌든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헤지펀드는 투자자의 돈을 모아서 긍정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 투자를 한다. 연기금, 그리고 보험, 그런 기관 투자자와 부유한 개인이 포함된다. 헤지펀드는 승인될 경우 XRP가 기관 투자자에게 더 많이 노출되도록 허용합니다. 블랙록의 현물 ETF 승인, 서류 수정해서 다시 낼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더불어 피델리티, 그리고 세계 6위의 자산 운용사, 기존에 미뤄왔던 자산 운용사가 줄줄이 다시 한번 신청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자산 시장이 리바이벌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봉쇄가 되었던 게 풀려버리고 있죠. 코로나는 공식 해저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우크라이나 합의에 대한 소식이 나오겠죠. 리플은 5가지 일반적인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신화를 폭로합니다. 5가지에 대해 주요 사항을 언급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크립토 민스 비즈니스 리플 하고 딱 하고 게재가 되어 있죠. 여기가 지하철인가요? 지하철에 포스터가 게재가 된 건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의미합니다. 크립토, 모든 자산과 돈과 물질의 시스템을 재정의한다는 거죠. 토큰화와 더불어서 블록체인이 다음 운명을 재정의합니다. BIS 이노베이션 허브의 하나의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아이스 브레이커. 자, 여기에서 영상이 4분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판 토큰 포스트에 영상이 나오는 거 있거든요. CBDC에 관련하여서 XRP 투자자라고 한다면, 가상자산 투자자라고 한다면, CBDC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죠. 한번 조금 있다가 바로 이 뒤에 바로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플은 5가지 신화가 암호화폐는 유행이다. 여러분은 유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거대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트렌드, 패러다임, 문명의 역사를 바꿔나갑니다.
4차 산업의 바로 중심이자 한 심장축을 담당하고 있죠. 그게 코인이고요. 그게 블록체인입니다. 유행이 아니라 거대 패러다임이죠. 암호화폐는 위험하고 휘발성입니다. 휘발성은 아니죠. 중요한 건 뭐죠? 위험합니다.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신생이고 혁명이기 때문에 기회일 수가 있다는 거죠. 초기 시장 참여자들에게 주식시장처럼 안정된다면 물론 그 안에서도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처럼 폭발적인 시장 파이를 체감하기엔 어려울 것 같죠. 사람들이 코인 이거 사기 아니야? 코인충 이런 말이 나올 때 투자를 우리는 집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됐어요.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모바일이 처음 나왔을 때, 자동차가, 비행기가 처음 나왔을 때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다 사기꾼 소리를 들었죠? 그러나 결국 시간이 증명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 미래관을 여러분들이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R&D를 해서 남들보다 먼저 선점해서 거기 가서 목적지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암호화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 100% 지속 가능한 거죠. 문명이 변화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100% 지속 가능하다. 에너지의 파동을 이쪽으로 보내고 있다. 암호화 솔루션은 복잡하고 구현하기 어렵다. 솔루션은 복잡하고 구현하기 어려워 보일 수 있으나 이미 중간에 도매 과정에서 인프라를 다 구축하고 있다. 이 소매 시스템은 힘이 없는 대중들과 개인들과 중소기업들은 얘네가 구축하고 나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인터넷에서도 그랬고요. 모바일에서도 그랬고요. 이미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도 우리는 느꼈습니다. 중앙에서 지시를 하면 따를 수밖에 없죠. 자, 크립토는 글로벌 규제 명확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규제 명확성이 나오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믿을 수만은 없어요. 언제까지 가격을 통제할 수만은 없습니다. 고로 7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것 같은데요. 차분하게 지켜보시죠. 자, 오늘 영상 2개, 그 부분은 마지막에 시간이 대략 한 4분짜리 하고 2분이 좀 넘는 영상이니까 마지막에 영상을 연속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큰 그림을 한번 테두리를 한번 쭉 한번 흐름을 읽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미국 CIA 수장, 우크라이나를 극비 방문한다. 영토탈환 휴전 협상 등을 논의한다. 미국 CIA 수장이 젤렌스키 정보 당국자 만나서 우크라이나 연말쯤 러시아와 협상. 자, 이런 말이 돌고 있는데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기는 참조할 뿐이다. 자, 그리고 방미 6일 만에 모디, 푸틴과 통화하였다.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재확인. 미국을 방문하고 러시아 푸틴과 통화하였다. 브릭스의 중심 국가이죠. 중국, 인도, 러시아. 핵심 국가입니다. 남미의 심장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19개국, 중동과 아세안이 합세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이들의 파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스위프트 2.0망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G7, 그리고 미국, 이들이 합류하겠죠. 공식적으로. 그러나 물밑에서는 이미 확장을 미친 듯이 하고 있다는 거죠. 대중들에게 공표만 하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와 페드 나우와 모든 시스템을 통해서 이미 준비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ISO 2002 국제 표준이 전반적으로 진행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 모디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고 난 뒤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하였다. 자, 의미하는 바가 작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무역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다. 한국 정부 경제 상저하고를 전망한다. 청신호. 자, 산업부에서 IMF 외환위기 이후 최장기간 적자를 마침표를 찍었다. 어려움 속 대통령이야 부처 기업 노력으로 달성하였다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외환위기 이후 97년도, 1997년도 이후에 최장기간 적자에 마침표를 찍었다. 장기간 동안 무역수지가 적자를 찍었다는 겁니다.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큰데요. 16개월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다. 1년 4개월 만에. 자, 무역수지라고 하면은요, 정리를 하면은요, 경상수지 플러스 자본수지입니다. 이 경상수지는요,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로 나누죠. 대한민국은 상품수지가 90%예요. 평상주의 수입과 수출, 자본은 자본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총 더한 게 무역수지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얘가 16개월 동안 마이너스였다. 이런 경우가 97년도 이후에 처음이었다라고 의미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 97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2020년까지 무역수지 적자가 난 게 없을 겁니다. 무역수지 적자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별로 없는 경우예요. 근데 이게 16개월 동안 찍었다? 제가 언급드리는 2024년도에 시스템 리스크, 퍼펙트 스톰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걸 반증을 한다. 지금 다시 돌아 나가는 것은 반도체 D램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일시적으로 경기를 리바이벌 시킨다. 한국의 1평균 수출 지표가 전 세계 경제 펀더멘털을 바라보는 그 수출의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살죠. 그러니 전 세계의 국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제품을 수입을 한다. 중간재와 부품재와 소재와 함께 컨테이너선이 많죠? 체중재, 기타들을 수입한다는 것은 경제가 원활하게 다시 한번 돌린다는 것을 방증하죠. 어쨌든 얘네가 빠그러졌다가 지금 일시적으로 돌아왔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프랑스 GDP도 넘어선 애플. 세계 첫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하였다. 대한민국 GDP뿐만 아니라 프랑스 세계 7위 규모이죠. 물론 프랑스 최근에 유럽과 함께 이슈가 많습니다. 이미 유럽은 고령화와 재정 적자, 성장 동력이 많이 정체가 되었죠. 그리고 유로화를 쓰는 국가들. 자, 이미 재정은 통합하지 않으면서 통화 정책은 통합하였다. 그리고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의 많이 사이클이 다른데 그걸 하나로 묶어버렸다는 거죠. 처음 시스템부터 원래 뻐덕뻐덕거리는 유로화의 시스템입니다. 유럽연합은 미국처럼 51개주 연합처럼 다 합쳐져야 그게 또 반응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부분이 쉽지가 않다. 고로 앞으로도 노이즈와 리스크는 상당 부분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계 7위의 GDP를 넘어섰다 애플이. 세계 1위의 시가총액 애플이라는 거죠. 100년도 고작 안 된 기업이 말입니다. 물론 그들의 자금이 달라붙었죠. 이미 오래전부터 커나왔지만 주차장에서 시작했던 대학교를 중퇴했던 스티브 잡스. 천문학적인 통찰력과 미래를 보다보는 예측력과 인문학이 경합되어서 늘 우리에게 교훈을 지금까지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감동을 시켰죠. 단지 인터넷 선만 잘라냈던 게 아니라 스마트폰은요. 우리에게 영감과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천문학적인 데이터와 함께 언제 어디서나 어디에서든지 무엇이든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놨죠.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놨고요. 중요한 건 계속해서 끊임없이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에야 이제 잡스가 없고 난 뒤에서 혁신이 정체했다는 말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플랫폼 업체로서 버크셔 회사가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이미 이 부분은 코카콜라처럼 플랫폼으로 바닥에 깔려 나가고 있다. 그 점유율을 그 땅덩어리의 면적을 끊임없이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자, 애플의 주인장 다시 한번 볼까요? 1위가 뱅가드입니다. 2위가 버크셔 해서웨이. 여기가 어디죠? 바로 워렌 버핏입니다. 3위가 블랙록, 4위가 스테이트 스트리트, 5위가 뱅가드. 자, 감이 오시죠? 이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자, 이게 리플과 무관할까요? 또는 기타 기득권들과 무관할까요? 결국 뿌리를 따지고 보면 하나로 연결되더라. 미국과 유럽의 주인장은 뿌리가 같더라.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이 전 세계로 확장해서 전 세계 리더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더라. 우리는 처음 설계부터 끝은 정해져 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순전히 온전히 몫이다. 제가 방송 때마다 언급을 드립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 2분기 1,000억 원대. 이게 무슨 말입니까? LG전자는 1조 원에 육박한다. 적자가 났었죠.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중요한 거는 1,000억대. 참 이게 회복을 적자에서 플러스로 돌아서고요. 삼성전자가 분기 영업이익이 10조가 넘어가는 엄청난 회사이죠. 그런데 일시적으로 적자가 났습니다. 스마트폰 모바일이 부진하였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D램 가격이 돌아 나가야 됩니다. 핵심이에요.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가장 중심축은 D램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D램 가격이 돌아 나가는 걸 봐야 전반적으로 돌아 나가는 것과 원달러 환율과 국내 증시와 국내 경제 그리고 무역수지 적자까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깊이 있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보여요. 반도체 한파가 지속 중이다.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반등할까? SK하이닉스 영업 손실에도 AA 반도체 출하 증가로 실적 개선을 전망한다. 8,200억 원 영업 손실, 1조 원에 가까운 영업 손실이 났다가 조금 찔끔 몇천억 플러스가 아니고 다시 한번 돌아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켜봐야 되는데요.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주가는 미리 달렸다. 그러고 나서 D램 가격이 돌아 나가면서 실적 개파가 플러스로 이어져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갈리고 있어요. 그러나 지켜봐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 매트리스 이어폰 반지가 내 꿀잠을 지킨다. 첨단 기술 슬립테크 급성장하고 있다. 요즘 잠 못 주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스마트폰이나 회사 업무와 과다한 스트레스와 함께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면은요. 수면 검사 스마트폰 앱이 해준다. 매트리스에 깔린 심박 센서가 수면 패턴 분석. 매트리스 온도 스스로 바꿔서 깊은 잠을 유도한다. 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손에 반지처럼 끼고 자면은 심박수와 온도, 혈중 산소 측정해서 수면을 분석한다. 또한 이어폰을 끼고 자면은요, 뇌파 측정 후 스스로 특정 주파수 소리를 내어서 수면을 유도한다. 자, 그리고 아마존에 보면 레이더를 활용해서 수면 패턴을 분석해서 알람, 기상, 조명까지 가능한 조명 및 탁상 시계.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소리만으로도 수면 패턴 분석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이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IoT라는 겁니다. 사물 인터넷. 모든 기기에 칩이 박힙니다. 그리고 사람과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사물끼리 연결이 되기도 하죠. 어쨌든 중요한 건 5G, 6G로 해서 전 세계는 다 칩이 박혀서 여기에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럼 뭐가 할까요? 여기에 데이터가 폭증하겠죠. 그쵸? 이 데이터가 폭증하는 걸 누가 먹죠? 이게 식량입니다. 바로 인공지능이 식량이에요. 그쵸? 이거는 개인들이 먹을 수가 없고 개인들이 통제할 수가 없겠죠. 거대 기업이, 플랫폼 기업이 담당합니다. 점, 섬, 멸 전략을 통해서.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선점을 통해서 점령이 끝나가고 있죠. 손안의 영역, 그리고 자동차의 영역, 그리고 사무실의 영역, 도시와 공장의 영역. 이미 이 선점 전쟁은 전 세계적, 범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연장선으로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한 가지 카테고리와 함께 블록체인이 온다는 거죠. 물질과 연결과 가치의 중심에서. 감이 오시겠죠? 큰 판을 읽어야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통찰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오닉 6 1회 충전에 서울에서 후쿠오카, 미국 전기차 중 3위에 등극하였다. 미국 매체 순위 3위, 1회 충전에 581km를 주행한다. 미국의 자동차 기업으로는 최고 순위이다. 아이오닉 6예요. 요즘 차오는 나온 차들은요, 이 C필러라고 하죠. A필러, B필러라고 합니다. 이 C필러를 다 깎아요. 그래서 뒤에 타면 목이 조금 거의 달랑말랑, 키 크신 분들은 막 달랑달랑 하죠. 여기를 많이 깎아댑니다. 여기를요. 그래서 약간 곡선형으로 유연하게 만들죠. 디자인의 특징입니다. 그냥 참고사항으로 언급을 드린 거고요. 여기 보면은요, 주행거리 1위는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루시드 모터스의 루시드 에어드 그랜드 투어링이 1위를 차지했고요. 2위는 테슬라의 모델 S, 그 뒤를 이어서 테슬라의 모델 3, 메르세데스 벤츠 EQS 세단, 테슬라의 모델 X 이런 것들이 뛰었는데요. 중요한 건 여기에서 전기차 주행거리 수행에서 아이오닉 6는 1회 충전 시에 최장 주행거리가 미국 환경보호청 복합명비 기준 361마일로 측정되어서 전체 3위를 기록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뭘까요?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뭘까요? 전기차 이제 100% 온다는 거 여러분들 다 인정하시잖아요. 직접 구매하고 보유하고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전기차가 오면 공유자동차가 온다. 이 안에 자율주행차가 온다. 공유자동차가 오는 겁니다. 공유자동차가 오면 뭐죠? 여기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에서 다 선점을 끝내놨습니다. 중국의 디디추시, 미국판 우버, 동남아시아 최대 자동차 공유기업인 싱가포르의 그램, 선점을 다 끝내놨습니다. 데이터를 다 선점을 끝내놨다는 거죠. 공간 선점이 끝났다는 걸 의미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중요한 것도 뭐다? 주행거리는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이 니켈 비중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은 전고체, 배터리급 갈 수가 있다. 지금은 리튬 이온인데 전고체가 액체입니다. 여기서 4대 요소 중에 하나인 전고체가, 이 전고체가 막 이동하면서 전기를 발생하거든요. 이 전고체가 전해질, 죄송합니다. 전해질이 지금은 액체로 되어 있어요.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는. 그런데 이 리튬 이온에서 이 전해질이 고체로 되는 전고체 배터리가 많은 부분 준비되어 왔다는 거죠. 그리고 폐 배터리도 많은 부분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엄청나게 쏟아지겠죠? 폐 배터리가. 이 작업이 일원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에코프로 그룹은 이게 일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준비를 오래전부터 해왔죠. 그래서 이걸 미리미리 보고 우리는 거기에 선점을 해서 투자를 한다는 거죠. 가상자산은 아직 제도권 전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세계 최장 고원지대 철로 중칭창철도 고속열차 운행을 개시한다. 자, 이 부분인데요. 이게요, 보면은요,
시닝에서 라싸까지 1,956km, 약 2,000km를 잇는 칭창철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서 가장 긴 구선으로 건설된 철도이다. 최고 5,772m의 고원지대 구간을 통과한다. 이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중국도 인프라가 계속 연결되면서 내수와 금융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시스템의 중심에 있다는 부분이죠. 인도와 함께 그쪽으로 에너지의 파동을 보내고 있다. 왜냐면 먹어야 되잖아요. 먹을 게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월가 자본들이 다 웅크리고 있습니다. 비단 월가 자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본들이 인도와 기타 먹을 곳을 찾기 위해서 탐욕스러운 자본들이 거기 들어갈 준비를 태세를 완료하고 있다는 거죠.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얼마 전 중국을 방문했죠. 중국이 언제 금융시장을 100% 열어 제끼느냐. 그때가 또한 다음 운명이 뒤집어지는 걸 의미함을 뜻합니다. 자, 석 달 전 가문, 이번엔 물난리이다. 날씨가 너무하네. 온난화로 극단적 강수가 심화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전국 폭염특보, 지구촌도 뜨겁다. 7월이 되면서 7, 8월에 가장 여름이 더운 날씨 중에 하나이잖아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189역 중 136곳에 폭염특보가 발령되었다. 올해 세계 각국에서는 슈퍼 엘니뇨 여파로 이상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보이시죠? 제가 언급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요. 엘니뇨, 라니뇨 뿐만 아니라 지구가 많이 아픕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요. 계속 부셔버리죠. 인간은 끊임없는 탐욕과 발전과 어떤 이기심과 경쟁심과 생존 본능에 의해서 계속 확장합니다. 계속 대량 생산을 유지해 왔고요. 무한대로 발전을 해왔죠.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지구의 자원은. 그래서 지구의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세대에서 또는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일지 모르겠지만 그 준비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4차 산업과 가상자산도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지구가 아프지 않았다면 미친 듯이 계속 무한 생산을 했을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그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돼요. 유동성 스테이킹 파생스펌에 잠긴 이더리움 1000만 개 넘어섰다. 여러분 이더리움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시나요? 저는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머지 병합 이후에 업비트 스테이킹에 현재 잠궈놨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스테이킹 하는데 46일 걸리네요. 많이 밀렸어요. 이거보단 짧았었거든요. 많이 밀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스테이킹을 풀어버리려고 하면 8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제가 시나리오 1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뭐죠? 시장이 장세가, 알트코인의 장세가 폭발적으로 나올 때, 미디어에서 계속 긍정적인 소식이 미친 듯이 나올 때, 막 뿌려댈 때, 개인 투자자가 막 미친 듯이 달려들 때, 그때는 차익 신호를 좀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죠. 그게 시나리오 1입니다. 미리 또한 저는 언스테이킹을 신청을 하겠죠. 그 말은 뭐냐 하면은요. 묶여있다는 게 많다는 거는 시그널이 온다는 건 뭐죠? 폭등의 시그널도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반기 알트코인의 장세가 저는 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와 맞물려서 비트코인 올해 2배 이상 상승한다. 사상 최고치 가능하다. 벤자민 코인이라는 분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라고 하시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2배 이상 상승을 한다. 사상 최고가를 다시 기록할 수 있다는 잠재력이 있다고 전망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알트, 이더리움의 상승세, 비트코인의 상승세, 그리고 알트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리플과 SEC의 소송에 대한 명확성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금융기관이 자금을 쏠 수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 혈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자금을 쏘겠죠. 이들이 끌어올리겠죠. 그리고 나서 개인들이 마지막에 달라붙을 겁니다. 제가 언급드렸던 그 시나리오 1, 그 부분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독일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독일 암호화폐 투자자가 디지털 자산은 장기 투자 49%, 벼락부자 될 수 있다 22%. 자, 이 마인드는 아예 처음부터 버리시길 바랍니다. 벼락부자 되려고 했다가 벼락그지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욕심은 끝이 탐욕이 없기 때문에. 로또가 되신 분들이 장기적으로 행복해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갑자기 벼락이 되면은요, 같이 벼락같이 그지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걸 또 자본을 운용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갑자기 통제가 안 되겠죠? 갑자기 돈이 주어졌기 때문에 자극을 끊임없이 원하면 나중에 뽕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버리고 끊임없이 우리 길을 걸어가야 된다. 힘 빼고 그냥 우리 길이다. 돈에서 독립을 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미래를 예측했기 때문에 가치를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49%라고 하는데요. 장기 투자는요. 독일 암호화폐 투자자의 49%가 디지털 화폐가 장기적인 부를 축적하는데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투자하느냐 투자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생존으로 갈릴 수가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왜? 시장 캐파가 미친 듯이 커지기 때문에. 주식과 부동산, 채권, 여기가 1세대 자산 시장이죠. 여기가 쪼그라들 확률이 높다. 지금은 같이 올라가죠. 그러나 자금을 쏘는 데 있어서 주식이 문명의 중심이었다는 것은 기업이 문명의 중심이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대량 생산의 세대였다. 대량 생산을 의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죠. 맞물려서 채권의 시대가 끝나간다. 채권도 빚을 내는 시스템의 중심이었다는 거죠. 채권도 빚을 내는 거를 좀 줄여야 된다. 그래야 과도하게 부채를 일으켜서 대량 생산하는 시스템, 이 부분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라니뇨와 엘니뇨와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가상자산은 커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으로 100%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장에 선점하고 있는 겁니다. 끝단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셔야 돼요. 그 문명의 중심은 바로 XRP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타 섹터별 1등 코인들 아시겠죠? 자, 비트코인은 현재 좀 볼게요. 잠깐 가격을요. 비트코인이 4,070만원 그 부근에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XRP도 어제 상승 조금 나오고 밀리고 나서 그 가격대에 있습니다. 638원, 640원 언저리, 이더리움은 258만원. 그 가격대에 있어요. 조금 상승 나오고 현재 상장 쉬고 있다. 이게 다시 언제쯤 상승이 나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 언급드렸던 영상 2개를 같이 한번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BIS와 한국판 토큰포스트에 나왔던 CBDC의 내용입니다. 이것 또한 연결이 되고요. 우리가 XRP, 더불어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그 명확한 근거와 그 그림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XRP 투자하셨기 때문에 더 잘 보이실 겁니다. Communicating or sending large amounts of data around the world is cheap and easy. But sending money to another country is usually expensive and slow. The way money travels across the globe relies on many intermediaries, increasing the complexity, time, and cost of transactions. One of the main difficulties is that most payment systems are designed for domestic payments, not for international payments, and often do not communicate with similar systems in another country. The reasons for this vary, for example, due to differences in legislation and technical systems, and different working hours in various countries. The development of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CBDCs, and the underlying technologies that can be used could offer a solution. CBDCs used between consumers and merchants are known as retail CBDCs. Retail CBDCs could offer advantages such as faster transactions, more competition in payments, lower risks, and safety in the form of central bank mone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researching and experimenting with retail CBDCs, with many pilots underway. The central banks of Israel, Norway and Sweden have joined forces with the BIS Innovation Hub Nordic Centre in Project Icebreaker, which aims to explore how retail CBDC systems can be linked together to enable efficient international payments. Project Icebreaker is exploring a specific model linking national retail CBDC systems together. The Icebreaker Hub routes payments and allows national CBDC systems to talk to each other, despite being based on different technologies. In this project, differen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used by each country for their proof of concept CBDC systems were connected to the Icebreaker Hub. Let's see how this works. Say Alice in Stockholm wants to send money to Noah in Tel Aviv to pay for a camera she bought online. When she enters Noah's payment address and the amount into her mobile app, the Icebreaker Hub helps her find the best available exchange rate. This is calculated from the rates foreign exchange providers submit to the Icebreaker Hub. Alice's payment is then broken down into two payments, one in Swedish e-krona to a foreign exchange provider in Sweden, and another in Israeli digital shekels from the foreign exchange provider in Israel to Noah. These two payments are coordinated using a form of digital escrow known as a hash time locked contract, HTLC. The payment from Alice to the foreign exchange provider will only be released if the foreign exchange provider has paid Noah. If no foreign exchange provider can exchange Swedish e-krona for Israeli digital shekels,
The Icebreaker Hub will find a bridge currency, for example Norwegian krona, that can be exchanged for both Swedish e-krona and Israeli digital shekels, and will use that to bridge the gap. Swedish e-krona are exchanged for Norwegian krona, which is in turn exchanged for Israeli digital shekels. The hub will always choose the payment path that is cheapest for the payer. The benefits of the model demonstrated in the project are: it enables cross-border interoperability, allowing systems with different technologies to talk to each other in a standardized way. It reduces settlement and counterparty risk by the use of coordinated payments in central bank money. It allows increased competition and choice for consumers by decoupling payers from specific foreign exchange providers, as well as through the use of bridge currencies. It helps reduce costs. It helps achieve increased cross-border reach. It is scalable, easily connecting the systems of many countries. It is fast. Transactions take just seconds to complete. And CBDC does not need to leave a national CBDC system. Project Icebreaker has demonstrated that central banks can implement different technologies for their national CBDC systems that meet their needs and enable cross-border payments with minimal requirements. Further areas of work are still necessary, but the lessons so far can guide central banks when designing their national retail CBDC systems. Project Icebreaker, breaking new paths for cross-border payments.